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장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되게 개인적이고 사소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연대 단체예요. 그래서 상근 활동가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이제 이런 단체인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원래 소속은 천주교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저희 단체가 원래부터 차재연의 소속 단체로 있었는데 이제 담당자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17년 그 광장을 겪고 나서 활동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 단체에서 좀 나는 어떤 거를 좀 주요한 활동으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재출범을 그때 이제 또 막 같이 하게 되면서 그 기자회견 한번 가보고 거기 회의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전체 회의를 한번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행부에게 좀 차별금지법 활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럼 정책담론팀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거기로 이제 데려가시고, 네, 이제 또 반차별 운동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네, 그 팀원부터 이제 집행위원장까지 네, 쭉 하게 됐습니다. 좀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저는 이 사회가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게 좀 요즘에 고민하게 되는 좀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랑 무지개행동이 이 국면을 좀 이제 근래 지나면서 급격하게 극우화되는 이 흐름, 특히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저희는 되게 놀라지 않았거든요. 그게 저희 리포트에도 담겨 있는데, 왜 이 극우들이 준동했고 어디서 힘을 키웠는지 좀 저희 시각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그게 극우 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거기에 있는 좀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왜 이제 정치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가. 그 핵심에는 사실 보수기독교가 있고, 그 보수기독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눈치 보느라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이 캐캐묵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누구를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할 것인가, 이 선택에 놓여 있는 좀 그런 특이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요즘에는 이 본질적인 질문은 누구와 정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차별금지법 설명할 때,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설명에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는 그 기본법으로 그 차별금지법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받는 되게 많은 질문 중에, 아니 헌법에 평등하다고 이제 선언이 돼 있는데 이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게 또 지금 특히 지금의 헌법이 또 87년 민주항쟁이랑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헌법에 있는 아주 많은 좀 구체적인 권리들이 저는 실현되어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가장 진전을 못 이룬 분야가 저는 평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소속 단체들이 많이 그 지점에 좀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번 겨울을 이렇게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또 다른 질문들이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왜 이 지금 평등에 대한 요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헌법에서 가장 많은 부재를 좀 경험했었던 것으로 평등을 저는 불렀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헌법과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가장 밀려왔던 우리 헌법의 과제가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광장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고민할 때 모든 시민들이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 광장이 열릴 수 있고 풍성해지고 차별 없이 그리고 이 안전하다는 감각을 동등하게 누리면서 나올 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광장이 물론 이제 여러 지점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계속 사유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걸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차별과 연결되는 이 활동들을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사회에서는 좀 차별 문제가 어떻게 다양한 의제들과 연결되는지에 좀 감각을 넓혀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남태령 이제 집회 때 제 집이 남태령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태령이 이제 그 트랙터가 남태령을 넘어가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환호하고 이랬을 때 그 이제 논바이너리 깃발을 들고 있었던 분들에게 어떤 농민분이 지나가면서 딸들아 고맙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논바이너리 깃발을 들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딸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이 농민분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라고 말한 게 되게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이제 공유하신 분이 이런 경험 너무 처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순간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조회수가 몇만 건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 난 논바이너리가 아닌데 막 보면서 울고 막 했었던 어떤 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자리라는 게 생경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나로서 보여지는 거에 중요한 지점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그 일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차별금지법과 연관돼서 생각하게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그 규정이 이제 40몇 조항 정도가 되는데 되게 긴 조항을 노동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초단기 근로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경력 단절 이후에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짧은 아르바이트 이 자리에 여성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에 되게 여성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노동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21개 혹은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나의 조건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이게 나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경험이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좀 확인했었던 좀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떠올리고 나의 어떤 중요한 의제로 좀 생각하게 됐구나라는 거를 좀 돌아보게 되는 좀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 교과서에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그 교과서를 읽다 보면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광장을 만나게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술을 보면서 그 지금의 광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지점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전 존엄인 것 같거든요. 박종철 열사 때도 그렇고
이한열 열사 때도 그렇고 국가가 국민을 살해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에서도 좀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어?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그게 저는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도 되게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되게 저에게도 중요한 어떤 화두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존엄이 어디서 무너질 때 우리는 되게 이제 참을 수 없구나. 그게 이제 어떤 시민이 생명을 잃었을 때는 너무나 모두에게 이제 동일하게 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큰 광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운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못해서 혹은 차별로 인해서 어느 지점에 존엄이 훼손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자라는 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광장에서 많이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모두가 존엄한 차별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 이게 저는 이 광장을 정리하는 어떤 단어 중에 저희에게 좀 중요했었던 지점을 엮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란 단어보다 시민을 쓰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라에서 어떤 존재의 존엄이 훼손될 때 우리는 참지 않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틀에 국민으로만 한정하지 말자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주민 난민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리고 이제 비인간 동물까지도 이 존엄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존재로 확장하자라는 게 좀 광장의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87년 광장과 지금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존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제 한 30년, 2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지금 특히 지난 4달을 기록하는 역사의 어떤 그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차별금지법의 본질적인 질문이 누구와 정치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광장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는지를 함께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20, 30년 뒤에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겠죠? 이제 그때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꿈꾸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했었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광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